네, 증시 특보입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반도를 비롯해 전 세계를 긴장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속내는 과연 무엇이고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집중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머니국의 서한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의 3차 핵실험의 진행 과정,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어제 오전 11시 57분경에 예. 북한에서 인공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을 예고를 해왔었기 때문에 예. 당연하게 어느 정도 핵실험일 것이라는 예상을 했고요. 금융시장도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오후 3시부터 또 청와대에서 북한 핵실험 관련한 안보 문제 등을 협의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어떤 거듭된 강력한 공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을 한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고립을 자초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예. 또 이와 함께 발사 직후인 이명박 대통령은 오후 1시께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CS를 긴급 소집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군 당국도 북한의 핵실험 실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이미 12시 40분경 전부터 군사 대비 태세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을 시켰고요. 박근혜 당선인은 그 뒤로도 북핵 관련 보고를 계속 청취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당과 야당도 북한의 어떤 핵실험을 규탄을 하면서 초당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내놨는데요. 어제는 경제단체들도 좀 성명을 잇따라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나 전경련 같은 경우가 어제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을 강력 규탄을 하면서 정부가 좀 어떤 우방 국가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어떤 북한 측 3차 핵실험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또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성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대응을 했습니다만 국제사회도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국제사회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과 일본 등 전반적으로 기존의 우방 국가들은 굉장히 예. 발빠른 대처를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례적으로 사실 러시아는 최근에 북한의 우방 국가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중립적인 거리를 두고 성향이 있는 모습이죠. 있는 면이 예. 있는데 이례적으로 중국이 좀 북한의 어떤 핵 실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죠. 그러니까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을 해서 지재룡 북한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서 반대 의사와 함께 어떤 대화 복귀를 촉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즉 안보리는 성명을 통해서 북핵 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또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에서 그 중국의 어떤 반발 같은 과정을 좀 보자면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해석의 여지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예. 북한을 달래기 위한 어떤 그런 역할을 중국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어느 식으로 앞으로 더 입장을 표명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지난 1, 2차 핵실험과의 공통점 혹은 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난 걸 좀 짚어보면서 좀 예.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닮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그동안 예고되었던 것 역시 똑같은데요. 예. 지난 1차, 2차 핵실험 일지를 보면은 1차 핵실험이 2006년 10월 9일은 예고한 지 6일 만에 또 2차 핵실험이 2009년 5월 25일은 예고한 지 26일 만에 각각 이런 실험을 단행을 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이 모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에 그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시행됐다는 점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공통점입니다. 북한이 2006년 7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에 유엔 안보리는 결의 1695호를 채택을 했었습니다. 이에 맞서서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약 3개월 만에 1차 핵실험을 강행을 했는데요. 예. 2009년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 2호를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는 의장 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50여일 뒤에 2차 핵실험을 강행을 했습니다. 이번 3차 핵실험도 북한이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2달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행했다는 점은 1차와 2차의 공통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것은 1차와 2차와 달리 이번에는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라토늄과 같은 HEU를 함께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가지는 의미를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확실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현재 이거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많이 혈안을 두고 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일 실시를 했을 경우에 파괴력이 일단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그 우라늄으로 만일 이번에 핵실험을 성공을 했다면 사실상 핵 무장이 완료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그럴 경우에는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라늄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핵 다양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반도 정세에는 조금 더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북한 3차 핵실험이 가질 수 있는 의미, 배경도 한번 짚어봐 주시죠. 아무래도 앞에서 공통점을 말씀드렸다시피 좀 차이점을 말씀드려야겠죠. 네. 이번 3차 핵실험은 북한의 대미 전략이 방향을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북한 로켓 발사 핵실험은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대미 협상용의 성격이 굉장히 그렇죠. 강했었습니다. 2006년과 2009년 각각 당시에 미국 대북 금융 제재나 아니면은 육자회담이 중단되자 오바마 행정부의 일종의 어떤 촉구하는 성격이었죠. 대화를 하고 싶다는 촉구하는 성격의 핵실험이었다면 이번에는 억지력이 아니라 보유의 무게를 두고 있다는 속내를 보인 것입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잇따른 외무성과 국방위 또 조평통 성명과 육자에서는 육자회담의 사멸, 또 한반도 비핵화 선언 무효화, 또 핵 억제력 등의 질량적 확대와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북한이 천명을 했었습니다. 또 앞으로의 대화는 북핵 포기와 경제 지원, 안전 보장을 맞바꾸는 비핵화 회담이 아니라 핵 보유국 대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핵 군축 또 평화 회담만 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는데요. 이는 북한이 그동안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강조를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이 더 이상은 비핵화 협박 대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핵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그 핵을 가진 국가가 핵을 가진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을 표명을 한 건데요. 다만 이 같은 북한의 대미 입장 변화가 미국과 또 중국 그리고 유엔 안보리 등 전 세계로부터 어떤 고립을 강화시키는 움직임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는 점은 북핵 실험이 과연 북한 입장에서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낳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북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일단 북한 같은 경우 계속 지속적으로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추가적인 핵실험의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세훈 국정원장 역시 북한이 3차 핵실험에 대한 향후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를 구실로 삼아서 추가 핵실험 또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탄두 실전 배치 선언 가능성이 공존을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랑 장기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박재현 기획부 장관의 발언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어제 그 1급 간부회의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일어나는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실물 경제와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을 한 것인데요. 이날 회의는 북한 핵실험이 이제 지진으로 감지된 지 1시간 뒤인 소집이 됐었습니다. 또 신재윤 재정부 1차관 역시 북한의 도발이 우리 경제 펀더멘탈에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시장과 국제신용평가사도 같은 반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환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북한의 어떤 북한발 리스크의 흐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북핵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적합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핵이라는 것이 실험이 됐다는 그런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지만 정치적이나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큰 배경에는 추가 핵실험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정은과 박근혜 당선인 또 오바마 2기 등 신정부 등장이 하면서 어떻게 기존 과거와는 다르게 강경한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이 같은 추가 핵실험 가능성 시나리오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핵실험과 함께 또 강경한 입장이 계속된다면은 어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한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어제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글로벌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하빈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빈 캐스터. 센터입니다. 해외 증시는 북한의 핵실험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있을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문을 닫았습니다. 기업들의 엇갈린 실적이 지수에 힘이 되지 못했는데요. 코카콜라의 4분기 매출이 시장치에 못 미쳤지만 마이클 코어스와 화장품 업체 에이보는 실적 호조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덕분에 다우지수는 1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또한 잠시 후에 있을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정부의 예산 자동 감축에 대한 해결책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0.34% 상승한 14,018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S&P 500 지수 0.16%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1,51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0.17% 하락하면서 3,186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유럽도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강한 가운데 하락 출발했지만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이 3,700명 대규모의 감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G7 재무장관들의 엔저 정책에 대한 우려도 지수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1% 가까이 올랐습니다. 6,338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프랑스 CAC 지수도 1% 가까이 올랐습니다. 3,686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35% 역시 상승하면서 7,660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네, 아시아도 가보겠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는 큰 폭으로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도 엔화 약세라는 호재가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일본의 고위 관료의 발언이 경기 부양의 기대감을 높였고요. 이와 관련하여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수출주와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어제 중국 증시와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새해 연휴로 휴장했습니다. 자세한 아시아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1.94% 높은 상승률 보이면서 11,369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증시 상황입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0.57%, 홍콩 항생지수 0.16%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환율도 가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4.9원 하락했습니다. 1,090원 8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북한 핵실험 관련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세계 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 그리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오정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어제 북한이 왜 핵실험을 강행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북한은 이제 계속 그 핵실험 이후에 예. 우리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예. 또 3, 4일 전만 해도 미국이나 주변 국가가 우리가 핵실험하는 것처럼 지레 짐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연막 전술, 이중 전술을 쓰고 있는데 예. 북한이 이 시점에서 핵실험을 단행한 것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든지 이런 명분은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고 이것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 제재를 하니까 반발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것은 플루토늄 추출이라든지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장시간의 시간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주변 국가 강대국들의 리더십이 교체되고 예. 특히 이제 남한의 박근혜 정권이 등장하는 이 시점에서 신뢰 프로세스를 들고 나오면은 자신들의 입지가 약화되고 어디까지나 한반도의 어떤 이니셔티브를 장악하고 새로운 정권을 맡고 핵실험이라는 또 핵무장이라는 어떤 그 자주권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와 우리 남한의 새로운 정부와 상대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서둘러 이번에 3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핵실험이 갖는 의미 중에 하나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 보다 소형화되고 이제 경량화됨으로써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네. 보면은 이 동북아에서 미국이 갖는 어떤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이제 급격히 감소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북한의 기술 수준 어느 정도 보시는지요?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에 북한은 이제 1차, 2차에 이어서 3차에 단지 핵실험이 아니라 예. 핵폭탄 제조 실험을 했다. 이렇게 예. 이제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그 1만 3천 킬로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예. 따라서 북한이 몇 개의 핵탄두를 장거리 로켓에 실어서 미국 대륙까지 날려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진 능력만으로 이번에 북한이 핵폭탄 능력이 7킬로톤이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술적 정밀도에 대해서는 한 일주일 후에 그 여러 가지
또 징후들을 종합 분석할 때 아마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 교수님,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이 미국의 LA 정도는 실제로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하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근데 어제 보면은 미국의 뭐 물론 반응이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뭐 크게 요동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이것이 뭐 미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네, 있을는지.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당장 무슨 정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단기적인 그런 문제가 이제 문제는 뭐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그건 1차, 2차 때도 다 겪은 바고요. 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은 사실은 지난 영변 원자로 이후에 지난 20년 동안 강원 작전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면서 사실은 핵 개발에 성공을 거의 했습니다. 예, 예.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와가지고 미국까지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우리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ICBM, 대위권 재진입하는 문제와 소량화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소량화 성공했다고 북한은 발표했거든요. 예. 만약 그런 문제가 대위권 재진입까지 해서 미국까지 날아간다 그러면 이것은 한반도의 안보나 경제에 예.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북한이 굉장히 살기도 어렵습니다. 연간 뭐 전체 GDP가 한 100억 달러밖에 안 되는 속에서 이번에 핵무기 개발하면서 40억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예. 북한 주민들이 몇 년을 먹고 살아야 될 돈인데요. 그걸 들여가면서까지 꼭 미국까지 날아가는 이미 남한은 북한 사람들이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남한은 벌써 사정권에 벌써 들어갔고요. 왜 그러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번에 제가 늘 어제도 오늘 계속 분석하는 분들의 얘기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외면하고 혹은 잘 알지 못하는지 무슨 뭐 금융시장이 안정되었다 괜찮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데 북한이 ICBM이 미국까지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북한이 미국과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이 한반도에 손을 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2015년에 전자권 항수와 맞물릴 때 그리고 미국의 지금 재정사정 악화되고 있는 재정사정에서 제1차 감축 대상이 국방비거든요. 예. 이거와 맞물릴 때 미국의 한반도에서 손을 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럴 경우에 이미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핵을 보유한 북한을 우리가 남한이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예. 하는 그런 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제가 사실 보기에는 어제 보면은 우리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든요. 네, 증시는 근데 사실 요번에 있었던 3차 핵실험은 지난번 1, 2차 핵실험과는 굉장히 좀 차별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됐고 한국에서의 어떤 북한에 대한 미국이 가질 수 있는 전쟁 억지력도 이제 떨어질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경제, 증시 아무래도 제가 불안적인 보기에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4차 핵실험을 예. 한다든지 하고 또 이제 그것이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는 예. 그것이 확실시되고 아직까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예, 북한이 예. 얘기만 할 뿐이니까 확실시되고 그다음에 대기권 재진입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신용 등급 강등까지 생각해야 되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남한 경제 전체가 상당히 위협받는다는 얘기예요. 조금 요번에 그 3차 핵실험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추가 핵실험에 관련된 좀 소식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네네. 좀 이렇게 의견을 내야 될 텐데 너무 어제 보면 성급하게 별일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리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어제 하루 종일 그 뉴스 예. 내용 보면서 그냥 금융시장 좀 안정되고 뭐 이런 건 사실상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는 어제 벌써 다 사고 있잖아요. 예. 그건 북한 핵실험과 무관하게 주가가 떨어졌고 제가 늘 생각했던 건데 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화가치가 약간 떨어지면 또 들어옵니다. 들어왔다가 또 고평가되면 또 예. 팔고 나가는 그런 외국인들 투자 행태의 문제지. 그 북한은 그 핵실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자, 이번엔 안철린 소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 들었으면서요, 우리 어떤 경제의 새 성장 동력으로서 북한과 경협을 많이 또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이 정체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북한과 화해 무드로 나가지 않겠냐. 우리 국민들도 많은 기대를 했는데 또 3차 핵실험이 터졌습니다. 네. 북한과의 경협, 앞으로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물론 이제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우고는 있습니다만은 쉽게 화해 무드 조성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현재 상황으로서 박근혜 당선자의 어떤 신뢰 프로세스는 예. 아주 큰 장애물에 부딪힌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가느다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
중국과 북한 관계가 지금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유엔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면서 북한이 어떤 그 중국의 상품이나 이런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그 공간에서 빠져나와서 예. 우리 대남 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은 약간 열어두지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남북의 앞으로 경협이나 이런 것이 발전돼 나가겠습니다만 김정은 체제가 지혜롭다면 우리 남쪽에 의존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계속 강경 노선으로 나간다면 예. 북한은 더욱더 고립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북한이나 우리 모두에게 사실 해로운 일입니다. 네. 차기 정부에서도 남북 경협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 거죠? 당분간은 어렵겠습니다만은 이제 2차, 3차 핵실험이 이어지지 않고 김정은 체제가 어느 정도 강성대국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상태에서 아마 중도한다면은 좀 그 북한의 경제 의존도를 우리가 끌어내면서 남북 경협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가느다란 한 줄기 희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 교수님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증시라 어제 오히려 보면 환율이나 채권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환율도 뭐 별 3차 핵실험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이번에 저기 3차 핵실험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좀 풀어주시죠. 지금 현재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제 그 경제 관계는 남북 경협이죠. 남북 경협은 크게 한 네 가지쯤 생각을. 하나는 이제 금강산 관광이라는 게 있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북한에 가장 많은 돈을 갖다 줬습니다. 현금으로 한 1억 한 5천만 원 매년 갖다 줬으니까.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성공단이죠. 개성공단은 1차, 2차, 3차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1차 개발만 가지고 현재 북한 근로자 약 5만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5만 명의 임금이 연간 한 5천만 달러 정도씩 북한에 수입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탁 가공 무역인데 북한에 이제 그 임금이 싸니까 위탁해서 이제 생산에 수출하는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가 북한에 그 대북 인도적인 식량 지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난번 그 2차 핵실험과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객 그 피살 사건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개성공단인데 사실은 이것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더 경색될 가능성도 있고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130여 개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고요. 북한이 사실상 엄청난 현금줄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 근로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많은 또 물자도 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번에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시베리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북한을 계획 개방을 이끌기 위해서 시베리아에서 개발되는 그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해서 들어오는 프로젝트를 많이 구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므로서 북한을 우리가 천연가스 싸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북한을 계획 개방을 이끈다는 그런 일종의 북방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일 때문에 그 모든 전략이 지금 현재 거의 숲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제가 보기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을 어떻게든 계획 개방을 이끌어야만이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인데 상당히 그 길이 좀 새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이런 지금 어떤 수를 두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안찬일 수장님, 지금 뭐 얘기를 하셨는데 차기 정부에서 앞으로 북한과 관련돼서 대응하는 자세라든가 그다음에 전략을 수립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북한을 개방하고 좀 국제사회를 끌어내는 데는 사실 경제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그 도구를 좀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북한은 그 이제 국제 정치의 공간 속에는 이 핵무기를 통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진입해 있지만 이 세계 경제 시장의 그 공간은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끌어내서 이 시장화 공간으로 밀어넣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지난 5년간은 상당히 경색돼 있었습니다만은 박근혜 당선자 이후에 신뢰 프로세스가 나오면서 대단히 그 반가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이것이 대단히 그 난관에 부딪혔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런 숙제가 지금 아주 다급하게 다가서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북한 문제가 바로 지금 이제 신뢰 프로세스 문제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북한이 지난번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제 오이사 조치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대중 의존도가 너무 심화됐어요. 북한의 무역 규모란 게 수출 수입 합해가지고 50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중에서 수출을 한 20억 달러, 수입은 한 30억 달러인데 그 수출 20억 달러의 거의 대부분이 북한의 광물 자원을 중국에 파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수입도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특히 그 석유 수입의 10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남한이 북한을 경제 협력을 하지 못하고 미국이 북한을 봉쇄할 경우에는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더 심화돼 가지고 북한 경제가 상당히 그 중국에 예속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문제는 중국에 대한 예속이 심화될수록 남북 간의 협력 관계가 점점 앞으로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중국도 예, 예. 그걸 노리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중국은 소위 말하는 그 대북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가 이제 북한이 우리하고 손을 잡고 잘하면은 예. 우리 박근혜 당선인이 신뢰 프로세스 해가지고 신뢰 회복되면 대북 경협을 많이 해주겠다. 예. 그러면서 북한의 어려운 국면을 타개해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와는 적대시하면서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은 정말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게 이 됩니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네. 지금 북한을 놓고 봤을 때 중국의 경제적인 영토를 북한까지 좀 확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요번에 어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고립시키게 되면 지금 우리가 우려한 것이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중국은 이제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채 하면서도 그 시장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않고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을 통해서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핵 개발 또 이 로켓 장비 이런 1차 원자재들이 전부 지금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이 이제 북한 시장을 노리고 북한의 어떤 그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욕심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또 유엔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더라도 중국이 이런 북한에 대한 어떤 그 퍼주기라든지 집어주기가 견제되지 않는 한 북한의 견제는 사실상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굉장히 어제 뭐 뛰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긴 한데 글쎄 말입니다. 뭐 그게 뭐 오래 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네네. 사실 이제 앞으로 이게 3차 핵실험이 터지고 안보 문제가 자꾸 이렇게 이슈화가 되다 보면은 국방 쪽의 어떤 예산 추가 편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쪽 부분에 지금 좀 힘을 저도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방 예산에 예.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년 전에는 30%였어요. 근데 지금은 8, 9%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복지 관련 예산이 그전에는 한 8, 9% 지금 30% 됐거든요.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걸 보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북한은 저렇게 로켓도 쌓아 올리는데 이번에 나로 쌓아 올리는데도 한 2억 달러 정도밖에 예산이 배정이 안 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금의 국방 예산 가지고 과연 북한의 안보 위협을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북할 때는 항상 평화를 생각했거든요. 공존, 경협. 그래서 국방 예산은 계속 감축해 온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군인들 복무기한도 단축해 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네, 어제 그 국방부 당국자가 이제 북한의 이 핵 무기 보유와 관련해서 이제 그것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MD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군이 한 3,000km 이상의 미사일만 보유하면은 북한의 핵무장은 별로 그 위협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많은 예산과 또 한미 관계의 어떤 국방 공조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과 한미 공조를 좀 더 이뤄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또 이 오바마 정부는 2기에 들어왔지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무나 국방장관들이 다 그 억제보다는 유하다. 이런 걸 이제 취임식에서 연속 이제 그 발표를 함으로써 이것이 오히려 김정은 체제에는 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지 않나. 이런 분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항상 우리한테 위기는 또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좀 이번에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우리한테 어떤 좀 자극이 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전국의 운영 방향이라는 이런 걸 좀 재짚어볼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어제도 우리 다뤘던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앞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좀 다뤘는데 아무래도 국방 쪽에 좀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가 좀 지금 같이 사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많이 응용기술 분야인데 그런 거 좀 원천 기술이나 기초과학 분야에 좀 이렇게 국방과 연계돼서 좀 투자가 되어지면 저는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은 하나는
현재 북한의 돈줄이 이제 거의 끊겼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이 틀림없이 과거 2005년도에 했던 그 소위 말하는 BDA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과 금융거래하는 은행의 자금을 동결할 것입니다. 그럼 북한에 들어올 돈이 없습니다. 유일한 돈이라는 게 북한의 광물 자원을 파는 중국 돈밖에 없거든요. 남한은 이제 경제 협력도 그렇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그런 그 광물 자원을 수입해 가서 북한에 현금을 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줄이도록 뭐 못하겠지만 그렇게 중국을 하면서 반면에 우리가 경제 협력을 북한에 그럼 남은 돈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줄을 줄 수 있다는 것까지 북한에 이런 그 경제 협력 협상을 하면서 북한의 이런 그 핵무장화를 좀 저지시키는 그런 방안이 중국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일반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계속 줄고 있는 국방 예산을 늘려서 우리도 대비를 하는 정말 우리 심지어는 우리 과연 지금 우리가 과연 북한도 저렇게 핵무장을 하는 마당에 거의 이제는 무기화에 거의 뭐 다 와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 비핵화를 하고 미국의 특히 2015년에 전자권 한수를 주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재검토하면서 이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세계북한 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 그리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오정근 교수와 함께 어제 있었던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그리고 미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영향 등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어제 있었던 3차 북한 핵실험이 글로벌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외신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예, 김원규 외신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브리핑 김원규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북한이 이번 3차 핵실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추가 압박에 대해 더 큰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디언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북한이 특히 미국이 추가 제재를 멈추지 않거나 이를 복잡하게 만들 시 이번 핵실험은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는즉 차후 또 다른 위험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가디언은 이번 3차 핵실험은 매우 안전한 수준에서 실행됐으며 1, 2차 핵실험 때보다 더 가벼운 외관을 사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고 밝혔는데요. 마지막으로 통신은 환경에 전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긴급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긴급회의는 2월 안보리 의장국인 우리 정부와 다른 이사국들의 동시 요청으로 소집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유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 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은 과거 3차례의 결의안을 위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추가 제재도 규모와 범위를 명시한 결의안도 주목됩니다. 다만 결의안 채택까지는 몇 주간 소요될 전망이며 특히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대한 항상 아니란 입장을 보였던 중국도 변수입니다. 한편 회의 직후 김성한 외교부 장관이 언론 성명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감쌌던 대표적인 국가, 러시아와 중국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육자회담 테이블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프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구실로 이용될 수 없다면서 북한은 비핵화 조약을 위반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또다시 국제법과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했고 국제사회의 일반적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사전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긴급 통화를 갖고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는 아베 신조 총리와 통화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미일 정상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추가 도발 억제 방안 등을 협의하고 굳건한 공조 체제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한편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결의안 마련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의 김성한 외교부 장관은 안보리 언론 성명에서 북한 핵실험을 강력 규탄한다며 중대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결의 채택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전 9시부터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저금리, 저성장 등 혹독한 외부 환경이 금융 소비자들을 보다 깐깐하고 꼼꼼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금융 소비의 트렌드 키워드인 스마트를 서한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한 해 금융시장은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와 같은 부정적인 이슈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스마트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 금융지주가 영어 단어 스마트의 한 글자씩을 따서 최근 금융 소비 트렌드를 설명한 것으로 스마트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보다 꼼꼼하면서도 적정한 수익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과 틀린 점이 있다면 관련 상품명과 그 상품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미 고객들이 알고 오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위험 고수익보다는 중위험 중수익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고객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작은 혜택에도 민감해지면서 세금, 정책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늘었습니다. 현재 이제 연초가 되면서 이런 금융 세제 관련된 것들이 조금씩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 절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노후 준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면 사실 일반 금융 소비자들도 이런 노후 준비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도가 예전보다는 상당히 높아졌고, 절세에 대한 그런 니즈도 같이 반영됐겠지만 이런 연금에 대한 그런 가입자나 뭐 납입 금액이 상당히 이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금융회사에 대한 공공성 요구치가 높아지면서 항의, 소송 등이 증가한 것도 변화한 금융 소비자의 모습으로 꼽혔습니다. 올 한 해 역시 금융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소비자들이 스마트해진 변화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엠머니 서한입니다. 장제추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10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지재령 중국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반대 의사와 함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중국 인민망은 양 부장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에도 다시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양 부장은 북한이 정세를 격화하는 언행들을 멈추고 가능한 한 빨리 대화와 협상의 정상 궤도로 돌아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정부가 국민연금 등을 통해 주식시장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콘레도 호텔에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의 발전과 경제민주화 주제의 금융투자업계 최고 경영자 간담회 발표 자료 참석,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는 최근에도 정부가 주식시장에 많이 개입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에 많은 돈이 쌓였으니 주가를 받쳐주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한파로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봄의 정취를 미리 느낄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장남식 기자입니다. 꽃, 나무, 소녀. 소박한 작가의 그림에는 봄이 오는 설렘이 담겨있는 듯합니다. 착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작가의 그림에는 순수함과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자연을 품는 그런 꽃들하고 여인 또는 이제 그런 또 남도 풍경, 네, 이런 모습들로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죠. 봄 기운이 듬뿍 담긴 색채는 자연의 빛깔로 물들어 있습니다. 작가는 농경시대의 따뜻한 풍경과 60, 70년대 단발머리 소녀들을 소재로 작품을 그려왔습니다. 예전에 60, 70년대 나오는 그런 소녀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라버니의
위해서 희생한 우리의 누이들, 이러한 여인들을 과감하게 현실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의 그림에는 어린 시절 추억이 담겨 있어 보는 이를 동심으로 안내합니다. 그림의 주제들은 삶을 축복해 가는 거거든요. 봄처럼 순수한 신철 작가의 그림은 오늘 오후 5시 30분에 방영되는 아름다운 TV 갤러리에서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엠머니 장남식입니다. 미국의 1월 연방정부 예산이 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2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는 예상과 달리 흑자를 기록한 데 대한 별다른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의회 예산국은 재정절벽 협상 이전인 1월 1일로 만기된 소득세 감면의 영향으로 90억 달러의 추가 세 수입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예산 흑자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13년 회계연도 누적 적자폭은 지난해 회계연도 동기 대비 17% 줄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환율 전쟁 논란이 과장된 것이라며 역내 정치권의 유로 환율 개입 움직임에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드라기 총재는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며 아무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G7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환율 전쟁이라는 말은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치권이 유로 환율 개입을 촉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증권사들이 고액 자산가를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선 지 벌써 3년이 지났죠. 어려운 증권 환경 속에서 과연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최현진 기자가 전합니다. 유명 화가의 작품이 전시돼 있고 와인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음료가 준비되어 있는 이곳은 한 증권사의 VIP PB센터입니다. 증권사들은 지난 2010년부터 럭셔리 대형 점포를 개점하고 고액 자산가 유치에 나섰습니다. 삼성증권은 S&I 센터를 개점한 후 지난 10년간 3배 가까운 자산 증대를 이뤄내 8조 원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의 PB클래스는 현재 한 센터당 3천억 원가량의 자산을 유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에는 VIP 마케팅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양증권은 이미 2년 전에 프레스티지 지점을 세웠지만 더욱 전문화시켜 다시 시작하겠다는 차원에서 최근 PB사업본부를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현대증권 역시 기존 브로커리지 영업에서 탈피해 VIP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9월 WMC 점포를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VIP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한계점도 있습니다. 여기 VIP 센터도요, 자꾸 부익부 빈익빈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고객 니즈에 대한 대응과 전략이 너무 획일화돼 있고, 그다음에 상품의 다양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 이미지의 고급화까지 꾀할 수 있는 VIP 마케팅. 다양한 상품과 고급 인력을 갖춘 일부 증권사 VIP 센터에만 자산이 집중되는 한계를 넘기 위해 증권사들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엠머니 최현진입니다. 네, 주택취득세 감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하면서 전국 8만여 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서브는 올해 상반기 입주 예정 아파트는 전국 8만 474가구로 집계됐다며 해당 아파트들은 취등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고 거래 직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상반기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4만 1,800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고 지방에서는 부산, 경남 등의 물량이 많았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법원에 냈던 OLED 디스플레이 기술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7월 검찰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TV 기술 유출 혐의로 LG 디스플레이 임직원 등을 기소하자 2달 뒤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기술과 자료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달 초 지식경제부 주재로 삼성 디스플레이 김기난 대표와 LG 디스플레이 한상범 대표가 중재 협상을 가진 이후 나온 성과입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은 현금 150조 원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일부 투자자들의 비난에 대해 대공황 시대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팀쿡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12일 열린 첨단 기술과 인터넷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10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올해도 그 정도의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헤지펀드 그린라이트의 데이비드 아이언 회장은 애플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애플의 우주선 발행 금지 움직임에 맞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LG전자가 휴대폰 명가 재건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제품 제조를 비롯한 통신기술까지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이며 폭넓은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재준 기자입니다. LG전자가 옵티머스 시리즈 등 스마트폰의 선전에 힘입어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LG전자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애플리케이션과 고효율 배터리, 그리고 통신기술까지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구본무 회장도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고객 가치 창조로 불황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의 소비 위축은 우리의 사업에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다른 고객 가치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겠습니다. 3세대와 4세대 통신망을 끊김없이 연결해주는 통신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적용된 단말기는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가 먼 외국에서 통화 성능이 좋아 해외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 배터리 충전 시간도 단축했고 메신저 기능이 담긴 RSC 앱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단말기에 탑재했습니다. LG전자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5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에 L 시리즈2 스마트폰 3개 모델을 공개합니다. L 시리즈는 LG전자가 지난해 3월 해외 시장에 출시한 이후 10개월 만에 1000만 대를 돌파한 전략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는 L 시리즈 가운데 옵티머스의 알뜰폰 L7은 심플한 디자인과 쉬운 사용 방법으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1조 시대로 복귀한 LG전자가 새로운 기술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M머니 유재준입니다. 네, 이번에 집중 관찰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은요, 모두 투어입니다.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사장과 함께 모두 투어가 최근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집중 분석해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전화로만 연결했는데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집중 관찰하기 전에 먼저 좀 북한 핵실험 이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3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만은 증시는 좀 평온한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상당히 좀 눈에 띄었고요. 예. 아마 어저께 그 선물 옵션을 하방으로 베팅하셨던 분들은 좀 갑갑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계속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외국인들도 주식을 사면서 선물 쪽에서는 이제 일종의 이제 해지성 매도를 좀 했는데요. 일단은 향후에 좀 흐름 자체는 유엔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주느냐 거기에 예. 대해서 북한이 추가적으로 도발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동안에 이제 학습 효과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단기적인 이슈로 그쳤기 때문에 어제의 그 흐름 자체는 그냥 평온하게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3차 핵실험이 지난 1, 2차는 좀 차별화되어지기도 하고요. 아마 이제 앞으로 우리 정부가 그리고 유엔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틀려질 것이고 또 지금 3차 핵실험이 갖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도 보다 이제 파악이 되면 시장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2월에서 3월로 넘어가는 구간이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예.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불거지고 있죠. 예, 예. 그런 부분들에서 최근에 베를루스코니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부분도 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유로화 강세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동안에 이제 경쟁력이 상당히 회복이 됐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상당히 안정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CDS 프리미엄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유로화 강세를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 특히 미국의 이제 시캐스터 협상이 3월 1일이 지금 종료일인데요. 원활하게 해결이 될 것인지 최근에 공화당이 기본적으로 공무부채 상향 협상을 5월 1일로 미뤄두고 3월에 시캐스터 협상에 집중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다소간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 리스크가 좀 터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투자 심리 쪽에서는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조금은 3월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쪽이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보면 사실 뭐 증시는 큰 요동이 없었습니다만은 북한 핵 문제로 해서요. 근데 어제 방산주들을 좀 들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빅텍, 뭐 스페코 이런 회사들은 어제 상한가 들어갔고요. 뭐 전통적으로 이제 그 방산주였던 뭐 휴니드나 퍼스텍 같은 종목도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과거에 이제 빅텍의 주가를 보시면은요. 작년 4월에도 빅텍이 이제 급등했다가 두 번의 급등 후에 제자리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잘 보시면은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전고점까지 갔다가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지금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다시 자기의 밸류를 찾아가는 주가의 성질을 다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도 보시면은 이미 2차 상승까지 했다가 어제 21선에서 딛고 상한가를 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급등해 준다면 일단은 고점에서 일단 탈출하는 쪽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 보고 있고요. 결국은 경협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당분간 이 문제가 시장을 좀 괴롭힐 이슈라고 한다면은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의 주가의 흐름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테마를 함부로 손댔다가 사실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손실도 없는 것인데요. 괜히 한번 조금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크게 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근해서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제 그 3차 핵실험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모두 투어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떤 이슈 가지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 뭐 시장에서 잘 나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 중국 춘절 수혜주로 지금 분류가 되면서요. 특히 이제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그 상여금을 되게 그 춘절 직전에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자들이 일단 지갑이 두둑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급증하는 기간인데요. 대개 이제 그 이 기간 동안에 한국으로 많이 관광을 옵니다. 쇼핑도 하고 대개 이제 그 최근에 중국 쪽의 관광객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죠. 거의 두 자릿수 성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춘절 수혜주로서 모두 투어, 하나 투어가 최근에 상당히 각광을 받았고요. 최근까지도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원화 강세 부분이죠. 엔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최근에 항공주들은 좀 안 좋았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좀 줄고 있다. 이런 어떤 우려인데요. 대신에 출국자 수가 사상 최대가 될 것이다. 1분기가.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수는 계속 증가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아마 과거를 돌이켜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한 70년대 수준이 아닐까. 그렇다면은 고성장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이고요. 결국은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사상 최대 이익이 계속 경신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인바운드 여행객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가 공이 다 비즈니스 호텔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특급 호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도 좀 비싸고 또 지금 수용 시설이 적었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개 이제 경기도 쪽으로 이제 가서 숙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그런데 비즈니스 호텔이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고요. 특히 이제 여행과 같이 이제 패키지로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지금 증권사 쪽에서는 기대하는 부분이 큽니다. 이익의 성장세. 특히 이제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쪽에서 이 인바운드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이익이 성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종로 쪽에 관광호텔을 지금 개장을 했죠, 이미 작년에. 그래서 이쪽에서 이익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 핵 문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인바운드 관광 사업에는 뭐 큰 영향 안 미치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좀 영향이 여행업에는 좀 미치게 되겠죠. 아무래도 좀 해외 쪽으로 나가는 뭐 관광객이나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조금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들어오려고 할 때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좀 들어오기 좀 꺼려진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모두 이제 그 순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여행업에게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쌍끌이로 땡겨주면서 지금 보시면은 9월 달에 18,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3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 사실 이 종목만 잡아서도 작년 하반기 농사는 다 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목표가하고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어제 좀 밀려서 3650원에 끝이 났는데요. 결국은 이 주가가 사상 최대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36,000원 정도, 예. 38,000원 정도를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조정 시의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토로증권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 모두 투어 집중 관찰해봤습니다. 네, 오늘 증시 특보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